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미국으로 일자리를 되돌리겠다는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 실제로는 더 많은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경제 붕괴입니다.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 중 다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의 그늘 아래서조차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2018년 미국 정부는 수입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때 명분은 분명하고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외국 의존을 줄이며 무엇보다도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겠다는 거였죠. 누가 그런 애국적인 제안을 반대할 수 있었을까요? 일자리를 되찾자 대통령은 열정적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보호의 부족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의 보호였다면요? 일자리를 지키려던 정책이 오히려 그것을 파괴하고 있다면요? 2025년에 이르러 관세는 25%를 넘어 무려 50%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결정이 국내 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할 거라 생각했겠지만 실제로는 참담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공장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고 일자리는 끝도 없이 사라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목표는 미국을 구하는 거였잖아. 많은 노동자들이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계산에서 무엇이 빠졌던 걸까요? 어쩌면 문제는 관세 자체가 아니라 미국 알루미늄 산업 구조가 그 관세를 감당할 수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겉보기엔 보호 조치처럼 보였던 이 관세는 사실상 수많은 공장과 노동자에게 사형 선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입 알루미늄의 가격만 오른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장벽에 있습니다. 노후화된 인프라, 비싸고 비효율적인 에너지, 그리고 무엇보다 수십 년 전 방치된 공장을 되살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계획의 부재입니다. 미국 최대 알루미늄 기업 중 하나인 알코아가 최근 충격적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세금 감면을 받더라도 전기 요금이 낮고 안정적이지 않으면 공장을 재가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전기 요금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알루미늄 생산은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알루미늄 1톤을 생산하려면 가정 한 채를 반년 동안 돌릴 전기가 필요합니다. 미국처럼 전기요금이 높은 나라에서는 생산 경쟁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반면 캐나다를 보세요. 전기는 저렴하고 친환경적이며 정부는 조용히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장들이 닫히는 미국과 달리 캐나다는 오히려 생산을 늘리며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은 이 경쟁에서 이렇게 뒤처지고 있는 걸까요? 그럼 미국 일자리는 어떻게 된 거죠? 라고 당신은 묻고 있을 겁니다. 일자리를 되돌리겠다던 약속은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공장들은 닫히고 해고는 멈추지 않아요. 알코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전역의 기업들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산업의 중추였던 노동자들은 이유도 모른 채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단 한 장의 종이, 단 한 줄의 숫자, 그렇게 사라진 일자리는 무려 10만 개. 자동화 때문도 중국 때문도 아닙니다. 잘못된 정책 때문입니다. 지원 없는 관세는 결국 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아이러니는 이겁니다. 미국이 일자리와 산업을 잃는 사이 캐나다는 이 모든 위기의 수혜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 캐나다산 알루미늄은 이제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세계 시장의 전략적 선택이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잃어버린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빈말과 곧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고문뿐. 하지만 정말 나아질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알루미늄에 관한 게 아닙니다. 이건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경제의 이야기입니다. 거센 바람 속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믿었던 사람들, 지금 그들은 세상의 뒤편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이 길에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걸까요? 당신은 이런 관세가 부과된 이후 미국 노동자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상상해 보세요.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알루미늄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직업을 믿었습니다. 그 일은 그의 안정이었고 매달 말이면 급여가 들어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고도 없이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해고 통지입니다. 그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기술에 의해 대체된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해고됐습니다. 정부가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를 무너뜨린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상이 아닙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정책 하나로 인해 10만 명의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일자리를 잃는다는 건 단순히 급여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일은 곧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의 자존심이자 정체성이고 그가 가족을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그 기둥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들은 단지 부모가 아닙니다.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이자 오래된 병원비를 감당하는 배우자이며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일자리를 잃는다는 건 삶의 질이 무너지고 건강 혜택이 사라지며 안정된 은퇴 계획이 흔들리는 일입니다. 이 고통은 경제 수치 하나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이건 수많은 가족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 해고들이 기술이나 품질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생산 비용에서 경쟁할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알루미늄 관세 때문입니다. 자동차 제조사부터 건설업체까지 모든 산업의 비용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알루미늄 가격이 무려 50%나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조정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기업들에게 버틸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력을 줄이고 생산을 축소하며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캐나다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더 낮고 수입 관세가 덜한 친산업 정책 덕분에 산업 성장이 가능해졌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임시 방편으로 보였지만 캐나다에는 전략적 기회였습니다. 같은 알루미늄을 생산해도 큰 차이가 생긴 겁니다. 캐나다 공장들은 전기료 부담도 적고 경제 장벽도 없었기에 국제 계약을 더 많이 따냈고 미국 공장들은 차례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미국 노동시장에 무슨 의미일까요? 미국산 알루미늄을 믿던 기업들이 이제는 해외 공급처를 찾습니다. 그 결과 미국 내 일자리는 점점 사라집니다. 문제는 단지 알루미늄 산업만이 아닙니다. 운송, 물류, 유지보수, 건설 등 수많은 산업이 영향을 받습니다. 알루미늄은 핵심 자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생산체계가 하나씩 해체되고 있고 노동자들은 자신의 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막막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정치인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 실패한 정책의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종이 상자에 물건을 담아 공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국가 보호라는 말로 이 상황을 포장합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보호받고 있습니까? 미국 정부는 알루미늄의 관세를 부과할 때 일자리를 되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탈산업화를 막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벌어진 일은 노동자들이 더 큰 짐을 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알루미늄에 의존하던 소규모 기업들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가격이 오르는 것을 느끼고 선택의 폭은 줄어들며 이전엔 저렴했던 제품들이 더 이상 손에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은 이런 가격 상승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제 문제의 두 번째 국면입니다. 대량 실업과 대안의 부재입니다. 그럼 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계획을 미룹니다. 여행을 꿈꾸던 사람은 지출을 줄입니다. 자동차를 사려던 사람은 계획을 포기합니다.
생산 비용을 견디지 못한 소상공인은 문을 닫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어렵고 곧 은퇴할 줄 알았던 아버지는 미래가 불확실해졌습니다. 이것이 관세가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른바 정치의 주변에 있는 취약한 가정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화의 중심에 없지만 그들의 지갑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이건 체스 게임입니다. 말이 움직이는 판에서 지금 지고 있는 건 바로 그 말들입니다. 2025년에 관세가 25%로 인상되었을 때 많은 노동자들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정 대신 도착한 것은 경쟁력의 위기였습니다. 시청자인 당신은 단순한 알루미늄 관세가 어떻게 노동자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당신이 출근길에 운전 중인데 평소엔 잘 달리던 차가 갑자기 자주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수리비는 점점 오르고 기름값도 더 비쌉니다. 게다가 부품 가격마저 치솟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미국 산업 전반에 대입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금방 이해될 겁니다. 경제의 구조는 하나의 부품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요소들이 서로 맞물려 움직입니다. 알루미늄 가격 인상은 자동차 엔진에 난 결함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미국의 공장들은 점점 느려지고 있고 외국과의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활용해 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산업이 자동차라면 운영 비용이 너무 높아 아무리 기름을 넣어도 다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50% 관세가 효과 없다면 도대체 뭘 해야 하죠? 이건 많은 경제학자들이 던지는 질문이지만 정작 대답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알루미늄 관세는 간단하고 빠른 해결책처럼 보였지만 현실의 글로벌 시장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혼자 고립된다고 세계가 멈추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클릭 한 번에 움직이는 글로벌 연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기 손으로 자신을 묶고 있는 사이 경쟁국들은 더 빠르게 움직이며 새로운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정책은 그 변화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건 아닐까 하고요. 2002년에도 미국 정부는 철강에 유사한 관세를 도입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동차 산업, 건설 산업 등 철강을 사용하는 업계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일부 철강 공장이 보호받는 대신 다른 산업들이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해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이런 정책은 고립되어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산 체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알루미늄 노동자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번영을 약속받았던 그들은 이제 암울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의 한 공장을 예로 들어보죠. 그곳의 한 작업자는 20년 넘게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 왔습니다. 하지만 50%의 관세가 도입되면서 생산 비용이 급증했습니다. 도시의 자랑이던 그 공장은 생산을 줄였고 결국 폐쇄되었습니다. 그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와 같은 수천 명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건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전역의 수백 개 산업 도시에서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은 이 관세가 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그들의 일자리와 꿈을 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단지 급여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은 단지 돈벌이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족과 사회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공장이 문을 닫는 순간 그저 조립 라인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한 도시의 정체성과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시들에서는 알루미늄 공장이 지역 경제의 심장이었습니다. 그 공장이 문을 닫자 도시는 지진처럼 흔들렸습니다. 예를 들어 켄터키주의 한 노동자 53살 23년간 같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근무 태도는 늘 성실했고 능력도 인정받았지만 월요일 아침 무표정한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단 한 문장, 무기한 해고됨, 감사의 말도 작별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장이 문을 닫으면 단순히 생산 라인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밤 근무가 끝난 후 노동자들에게 빵을 팔던 동네 빵집은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직원들의 차량을 고치던 정비소도 이젠 고객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으로 가득했던 공립학교는 예산 삭감으로 방과 후 수업이 사라지고 교사도 줄어들고 희망마저 줄어듭니다. 노인 요양시설은 산업 후원금이 끊기면서 간병인을 해고합니다. 이건 도미노 효과입니다. 떨어지는 조각 하나하나가 그 도시의 존엄을 함께 무너뜨립니다. 당신은 자신의 도시가 느리게 무너지는 걸 지켜본 적 있나요? 매물이라는 팻말이 집집마다 붙습니다. 슈퍼마켓은 재고를 줄이고 공구점은 더 이상 분주하지 않습니다. 진열대는 비어가고 직원들은 무기력합니다. 심지어 공기의 무게마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구원의 약속에서 시작됐습니다. 노동자를 지키겠다는 정책이 어떻게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었을까요?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깨집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에는 아무런 구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산업 전환 프로그램도 없었고 더 저렴한 에너지 투자도 없었고 절망 속에서도 버티던 중소기업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사실은 미국의 공장들이 닫히는 동안 북쪽 캐나다의 공장들은 풀가동 중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해고된 기술자와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국가의 승리가 될 뻔한 정책은 경쟁국에 넘겨준 뜻밖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상상할 수 있나요? 자신의 조국이 이를 어렵게 만드는 반면 다른 나라가 생존에 필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현실을요. 오하이오의 한 전직 알루미늄 기술자는 지금 퀘벡에 있는 공장을 위해 원격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열심히 일하면 안정된 삶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날 구한 건 다른 나라의 일자리였습니다. 매일매일 그 아이러니가 아픕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많은 미국인들이 국경 밖 기회를 찾거나 수년간 쌓은 기술과 무관한 저임금 일자리에 순응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대가가 정당한가요? 도시 전체를 산업의 사막으로 만드는 정책을 계속 유지할 가치가 있나요? 희망조차 관세를 맞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비극이 담겨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불안한 눈빛, 아버지의 실직으로 대학 등록금을 포기하는 아이들의 눈망울. 이런 현실은 정치 논쟁이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공론장은 얕은 이념 싸움에만 빠져 있습니다. 어느 당이 옳은지 서로 공격하는 사이 진짜 현실은 뉴스에도 나오지 않는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기엔 시위도 없고 카메라도 없지만 숨겨진 눈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실업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지울 수 없는 상처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구호는 이제 실현되지 않은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그 침묵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당국의 침묵, 책임을 떠넘기는 대기업의 침묵, 그리고 이런 경제적 결정에 인간적 대가를 보도하지 않는 언론의 침묵입니다. 미국이 장벽을 세우는 동안 캐나다는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유럽연합과의 무역협정을 확대하고 아시아 국가들과 새로운 경로를 협상하며 북유럽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예측 가능성이라는 약속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미국 당국은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보호주의 정책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의존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매자들을 더 안정적이고 더 저렴하며 더 친환경적인 공급업체에게 넘기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할 기회를 그대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토론토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는 최근 유럽 제조사 5곳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불과 4달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모든 회사들은 원래 미국에서 부품을 구매하던 고객들이었습니다. 왜 바꿨을까요? 비용은 감당할 수 없고 미국의 주조 공장이 폐쇄되면서 납기조차 예측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캐나다는 고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엔지니어, 기술자, 물류 담당자, 생산 관리자까지. 퀘벡과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산업지대는 미국의 산업 도시들과 정반대의 흐름을 보입니다. 그곳의 공장에는 불이 다시 켜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알루미늄의 5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 명분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장들은 버틸 수 있는 기반이 없습니다. 에너지 비용은 매우 높고 공급망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시장은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제공하는 나라는 바로 캐나다입니다. 더 저렴한 에너지, 더 효율적인 물류, 더 안정적인 정책. 이건 정말 경제 보호일까요? 아니면 애국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내부 파괴일까요? 놀라운 점은 캐나다가 이 상황을 크게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승리의 연설도 없고 외교적 도발도 없습니다. 오히려 전략적이고 제도적인 접근을 선택했습니다. 미국이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의 파트너국들에게 관세를 발표했을 때 캐나다는 즉각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계무역기구에 문제를 제기하고 유럽과의 동맹을 강화하며 자국의 산업 기반에 막대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퀘벡의 사그네에 있는 알루미늄 공장의 한 엔지니어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한 달 만에 전기료가 2배로 뛸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 덕분에 투자하고 성장하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글로벌 기업들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당신의 공장이 오늘처럼 내일도 작동하길 원한다면, 당신의 제품이 정확히 납기일에 도착하길 원한다면, 당신은 관세 불안정과 정책 안정성 중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이 대비는 너무 명확해서 미국의 전략연구소들 안에서도 조용하지만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는가? 아니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시장에서 스스로 고립되고 있는가? 불편하지만 서서히 드러나는 답은 이렇습니다. 인프라, 에너지, 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가 동반되지 않는 보호주의는 결국 무너져가는 벽에 불과합니다. 그 사이 캐나다는 무엇을 할까요? 계속 나아갑니다. 주조 기술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에 투자하고 탄소 배출이 적은 수출 제품에 대한 세금 혜택을 마련하고 해당 산업을 위한 직업교육센터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국가 이미지를 조용히 쌓아갑니다. 그 정책은 정치적 압박이나 포퓰리즘의 충동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소리 없이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예측 가능성이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아무리 외쳐도 세계는 이미 2번째 선택지를 안정된 파트너로 결정했습니다. 관세만 만들어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부 비용에 대처할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노동자를 지키겠다고 외치면서 그들을 실업자 줄에 세운다면 그 말은 공허할 뿐입니다. 만약 제가 당신이 알루미늄 공장에서 일하지 않아도 그 금속을 생산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몰라도 이미 그 위기를 값비싸게 치르고 있다고 말하면 믿겠습니까? 이건 헤드라인에 잘 나오지 않는 진실입니다.
이 진실은 수백만 가정의 일상 속으로 서서히 스며듭니다. 몇 센트씩 오르는 가격, 사라진 진열대의 모델, 다섯 번째로 미뤄지는 구매, 또다시 연기된 집 수리 계획. 알루미늄은 멀게 느껴질지 몰라도 당신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녁에 여는 음료 캔, 노트북의 케이블, 자동차의 보닛, 창틀, 매일 쓰는 전자레인지. 그건 현대 생활의 뼈대입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오르면 이 뼈대가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이 구조에 의존하는 모든 것이 더 비싸지고 더 부족해지고 더 멀어집니다. 사실을 보겠습니다. 자동차 혁신연합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동안 미국에서 중형 세단 한 대의 평균 생산 비용이 $2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중 무려 65%가 알루미늄 가격 상승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요. 이제 그 숫자를 수백만 대의 차량, 수백만 명의 고객, 수백만 건의 할부와 대출에 곱해보세요. 이 영향은 자동차 산업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아칸소 주의 한 세탁기 제조사는 $500 이하로 판매하던 보급형 모델의 40%를 단종시켰습니다. 왜냐고요? 더는 가격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고가 제품에 쏠림이 생깁니다. 경쟁은 줄고 물가는 오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은 대주주가 아닙니다. 정해진 연금으로 살아가는 은퇴자들, 오래된 냉장고를 바꾸려는 싱글맘들, 첫 집을 꾸미는 청년들입니다. 혹시 알고 있었나요? 치약 튜브 우유 포장 안쪽, 냉동실의 트레이, 에너지 음료의 캡슐까지 모두 알루미늄을 씁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이 모든 포장재의 가격이 동시에 오른다면 과거엔 단순한 몇 센트 인상이었지만 이젠 가계 예산을 위협하는 마이크로 인플레이션의 눈덩이 효과가 됩니다. 이건 느린 침식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잘 알아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2025년 2분기 닐슨이 실시한 조사에서 50세 이상 미국 소비자의 58%가 가전제품 구입을 미루거나 취소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높은 가격과 줄어든 제품 선택지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24%는 기존 브랜드 대신 품질이 낮은 대체품으로 바꿨다고 했고 약 12%는 그냥 구입을 포기했습니다. 이 소비 위축은 연쇄적인 영향을 줍니다. 소매점의 주문은 줄고 제조업체는 압박을 받으며 공장은 생산을 줄이고 결국 사람을 해고합니다. 이건 공장에서 시작된 실업이 아닙니다. 쇼핑카트에서 시작된 실업입니다. 이것이 자기 파괴의 역설입니다. 국내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며 도입된 정책이 자국 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며 부과한 세금이 소비 여력을 좀먹고 있습니다. 자립을 약속했던 정치적 수사는 실제로는 외부 의존을 키우고 국내 경제를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마 당신도 이런 질문을 떠올렸을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아직도 주요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는 걸까? 왜 이렇게 분명한 위기가 멀고 기술적이고 추상적인 문제처럼 취급되는 걸까? 이미 현실에서 뒤늦은 고지서로, 텅 빈 진열대에서, 멈춘 공장에서, 그리고 점점 일상을 잃어가는 도시들 속에서 그 위기는 드러나고 있는데 말이죠. 그 이유는 관찰하는 사람에겐 이미 익숙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겉모습이 진실보다 우선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는 진실을 직면하기보다 이미지를 지키는 쪽을 택합니다. 통제력을 잃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은 약함의 표시로 여겨지죠. 하지만 사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한 당신은 표면을 넘어 본질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숫자 뒤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당신은 공식적인 침묵 뒤에 생존을 위해 버티는 수많은 이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당신은 진짜 회복은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현실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언론이 아직도 꺼리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 현실을 모르는 이들이 결정한 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통찰을 주었다면 퍼즐 조각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콘텐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식 대본 밖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무엇보다도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 당신의 직장, 당신의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작아 보이는 하나의 이야기라도 우리가 지금 진짜로 겪고 있는 현실을 구성하는 중요한 조각입니다. 무대 위가 아닌 진짜 삶 가까이에서 말이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